네, 오늘 워크숍의 주제는 한국 노동계급의 현 상태와 그 변화를 둘러싼 논쟁들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이 워크숍의 발제를 맡아주실 김하영 동지는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리고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와 정말 긴밀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막스주의적 관점으로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자본주의를 변혁할 수 있는 힘이 노동계급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저와 노동자연대는 바로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조차 오늘날 노동계급은 사회 세력으로서 그 수명이 다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회의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전통적인 형태의 노동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급이 축소됐다거나 아니면 노동계급이 내부적으로 이질화돼가지고 하나의 계급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주장들은 계급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혼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노동계급을 말할 때 흔히 공장에서 일하는 그 육체 노동자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이미지만을 머릿속에 노동계급이라고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줄어들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약화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크스가 이해했던 방식의 노동계급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목구녕에 풀칠을 하려면 자기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노동계급이라고 했죠. 근데 일단 이렇게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가운데 일부만을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가져갑니다. 이것을 착취라고 하고 이게 바로 사용자들의 이윤의 원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착취받는 계급을 우리는 노동자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착취받는 노동자는 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에도 있고요. 마켓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로계약을 했느냐, 사업자 계약을 했느냐 이런 걸로 노동계급이냐 아니냐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소득이 높으면 노동계급이 아니고 소득이 낮아야 노동계급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제가 아주 간단히만 설명했지만 생산관계 속에서 착취받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착취를 받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하고 근본적인 대립관계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노동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전 마르크스주의 개념대로 생산관계 속에서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국 노동계급의 규모를 한번 추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책에 이제 그 규모를 추산한 게 쭉 나오는데 일단 먼저 통계청이 낸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게 1963년이고요. 이게 2017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게 임금 근로자의 비중인데 굉장히 급격하게 이 비중이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지난 얼마간은 임금 노동자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급속하게 고용된 노동자들의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1990만, 2000만 정도가 임금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고용돼 있다고 해서 임금 근로자로 통계청 수치, 신문에서 지상에서 보시는 그런 통계치가 모두 다 노동계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통계에서 임금 근로자, 임금 노동자로 이렇게 분류한 사람들은 관리자급인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고용사장 같은 사람들도 다 임금을 받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산 관계 속에서 하는 구실에 따라서 그 노동계급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점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중에서 노동계급이 얼마나 되는지, 신중간계급은 얼마나 되는지, 자영업자는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비중으로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다 통계에서는 자영업자로 돼 있지만 저는 대체로 노동운동 측에서 추산하는 그런 특고 노동자들도 포함해서 그 비중을 따져보니까 전체 취업자 가운데 65% 정도가 노동계급이었고 그리고 신중간계급은 약 14% 정도, 자영업자는 합이 1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자면 한 1750만, 지금 이게 2015년 기준이거든요. 1750만 정도가 조금 상회하는 그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과 달리 사회학자들이 낸 통계를 흔히 보면 대개 우리나라의 계급구조에서 중간계급 규모가 굉장히 크게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 칼라나 사무 전문직을 다 신중간계급에 포함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와이셔츠 입고 일한다고 해서 다 신중간계급은 아닌 거고 전문직에 보면은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교사라든지 다 그 전문직으로 돼서 신중간계급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노동계급은 줄어들고 신중간계급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그 보통의 통계에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자영업자 규모를 굉장히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뭐 하루 뭐 통닭집 생겼다 하고 막 이러니까 자영업자가 엄청 늘어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통계로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점점 서구형으로 바뀌고 있고요. 오히려 자영업자 규모는 줄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경에 이르면은 22% 정도로 되고요. 이게 농촌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도시 자영업자만 보더라도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줄어들어가지고 한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규모가 과장이 되어 있는데 진보운동 안에선 특별히 자영업자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규모를 과장하거나 그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국의 노동계급 규모가 압도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런 규모로 된 그 한국 노동계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 한국의 산업화는 정말 현기증 나는 속도로 진행됐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영국에서 200년이 걸리고 일본에서는 100년이 걸린 정도의 산업화 정도가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은 고개가 아파서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거죠. 한국은 아주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신흥공업국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수출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뤘는데 경제 성장에 성공을 거뒀죠. 그거는 한국의 지배계급 박정희가 잘나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내준 것에 덕을 봤고요.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완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묶어뒀던 것. 그러면서 축적을 위한 자원을 확보한 게 바로 한국 경제 성장 비결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는 한국 노동계급의 특성에도 어떤 그 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는 한국 노동계급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949년이고 1990년인데 한 사회학자, 진보사회학자가 낸 통계를 보면 이 1950년에는 12% 정도였던 노동계급이 1990년이 되면 42%를 차지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30년 만에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산업 구조를 보자면 이게 농업이고 이게 제조업이거든요. 농업이 급속한 속도로 거의 바닥을 나타내는 반면 제조업은 굉장한 성장을 이루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제조업 중에서는 중공업이 발전을 해서 60년대 노동계급의 어떤 이미지는 그 섬유공업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면 그 70년대를 경과하면서는 중공업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특징은 그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집중이 된 것이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책을 보니까
1984년 통계를 봤는데 1984년에 제조업 노동자의 50%가 서울, 인천, 경기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40%가 울산, 부산, 마창, 대구에서 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84년 제조업 노동자의 90%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마창, 대구에 다 모여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집중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표를 보면 1960년에 3명당 1명꼴의 노동자는 20명 미만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이 되면 거의 40% 가까운 노동자들이 5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개입하에서 노동자들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게 유지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무권리 상태였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아주 기록적인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그리고 또 공장 내 통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천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리깡 들고 노동자들 머리 밀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혹독한 착지와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불만과 정치적인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이 두 개가 결합된 결과 아주 폭발적인 노동자 투쟁이 1987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987년에 여기 보시면 87년 7, 8, 9 동안 일어난 노동쟁의가 갑자기 정말 현기증나게 솟아나는 것인데, 이게 3,740건입니다. 이게 제가 산업화가 3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1960년부터 1987년까지 다 합친 노동쟁의 숫자보다 이 7, 8, 9 3개월 동안 벌어진 노동쟁의 숫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런 정도로 폭발적인 투쟁이 당시에 벌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25% 즉각 인상하라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냥 막 뚝뚝 따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투쟁 수기 같은 거 보면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게 한국중공업 노동자들이 당시에 투쟁했을 때 장면인데, 그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사장 데려와 그래가지고 사장을 잡아다가 연단에 올려요. 연단에서 그 노동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임금 인상하라 막 노동자들이 외치니까 10%? 안 돼! 막 노동자들이 20%? 막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럼 25% 불러가지고 노동자들이 뭐 오케이 한 시점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노동조합 인정할 때 뭐 사무실은 주겠다, 뭐 안 돼, 뭐 모두 하라 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종이 펴놓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투쟁들이 일어났을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양상의 투쟁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이런 일시적인 조건 개선을 바라지 않았어요. 다시 천대받는 공장의 통제 조건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을 건설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 당시 아까 지금 쟁의가 올라간 바로 그 시기인데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조합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당시의 투쟁을 쓴 한 사회학자가 이런 표현했는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사회와 노동자들 자신에게 그들이 단결해서 대규모로 결집할 때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였다. 정말 당시 투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각인이 된 그런 시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운동가들을 낳았죠. 근데 이런 투쟁을 경험했지만 뭐 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이 당시에 뭐 아주 구호는 다 노동해방이었거든요. 뭐 노동해방을 이루자는 거였는데 다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뭐 신장로 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자본주의가 안착화, 정상화,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노동자들 투쟁 수준이 그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97년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 노동운동의 좌파 진영에서도 IMF로 인한 신자유주의 공세 때문에 한국의 노동계급이 많이 변화됐다. 전처럼 집중되고 강력한 힘을 갖고 더 이상 그런 계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 지금부터 이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1997년 이후 30년 동안에 물론 변화가 있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 30년 동안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분석이나 과장을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변한 건 무엇이고 무엇은 변하지 않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그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탈산업화, 즉 제조업의 약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제조업이 약화돼서 노동계급이 줄고 노동자들의 산업 능력이 무엇보다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제조업 규모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이게 30%거든요, 이게. 한국은 1980년대 정도에 30%까지 올라간 이래로 이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밑에 독일, 일본, 이게 프랑스, 이게 높은 나라들인데 이 독일,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조업의 그 고용 비중입니다. 근데 고용 비중은 줄었어요. 그래서 1990년에 27%로 정점을 찍은 이래로 조금씩 줄어와가지고 2010년대 중반에는 17% 정도까지 줄었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것은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이게 1990년인데요. 이게 440만이거든요. 이게 2015년인데 400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생산고는 10배로 늘어나요. 이게 여기 점 있는 거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점이고 이게 30일, 여기가 360일이니까 10배로 늘어났는데 같은 숫자나 조금 줄어든 숫자 가지고 이 생산고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결과로 제조업 노동자 비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적은 노동자들이 그전보다 더 막강한 산업의 힘을 여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규모로 보더라도 숫자가 400만 정도로 여전히 크게 많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15년 이후에 한 4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제조업 노동자 수는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조업의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20만에 이르던 제조업 노동자들이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정부는 제조업이 약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조업 일자리 다 구조조정하고 지키지도 않는 상황에서 제조업 약화를 걱정한다는 건 완전히 모순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제조업의 위기에 대해서 제조업 노동자 약화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경제 위기 시기에는 일자리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도전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한국이나 선진국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노동계급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조업 노동자들조차도. 이런 노동자들은 바로 이게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고요. 이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섬유 의류 공장인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노동력이 재배치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 노동계급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국제주의자들로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노동계급 규모는 늘어났는데 2013년에 임금 노동자 비중은 16억으로 비임금 근로자보다 비로소 더 많아지게 전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 증가와 이것에 따른 노동계급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1997년 이후의 변화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불안정 노동의 증가입니다.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들을 이 불안정 노동자들, 즉 비정규직 노동이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1997년 이후로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다 원자료를 추적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비정규직 통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노동단체들이 노동운동 측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통계고요. 이거는 정부의 비정규직 통계고요. 요거는 OECD 기준에 따른 비정규직 통계를 추산해 본 거고요. 이거는 세계 평균이니까 보실 필요 없고 또 이 2000년대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분류가 없어가지고 임시 일용직이라는 기준으로 이 통계를 제가 메워봤습니다.
그래서 1997년 이후로 보자면 비정규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는 어느 통계를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올라가는 곡선이고요. 정부 통계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OECD 기준으로 추산을 해봐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IMF 이후에 사용자들은 아주 싼 값으로 노동자들을 부리는 기회로 그걸 삼아가지고 이런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표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래프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주 선동적인 연설에서 비정규직은 계속 늘고 있고 우리는 다 비정규직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는 노동자들을 분노를 주고 현실의 울분을 얘기해주는 한 측면은 분명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전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면밀하게 따져볼 때는 이 숫자가 어느 수준에서는 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용자들 자신이 어떤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어떤 안정적인 층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될 그런 필요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이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해서 정규직이라든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된 그런 고용을 이루는 그런 투쟁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치적인 그런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싸우기가 어렵고 싸워봤자 조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에 누가 대신 나가줘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얼마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주 혁혁한 투쟁을 보였고 조직화도 많이 이뤘어요. 그리고 세부 통계를 보면 왜 조직 비율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하는 거를 일부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들이 거기서 수치가 빠지면서 계속 조직률이 낮아지는 게 하나의 요인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첫 2년 동안 비정규직이 이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을 우리는 잘 봐왔죠. 그래서 이쪽이 비정규직인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울 수 있다. 또 이 불안정 노동자들의 증가에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많이 중요하다. 그들이 새로운 우리의 희망이다.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다 임금 많이 받고 해가지고 특권적인 소수가 되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사진은 그 구조조정에 맞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사진입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되면서 이렇게 조건이 악화되는 것에 내몰리자 이 노동자들도 다시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정 노동자들의 증가는 이제 이들은 노동 귀족이니까 노동 사회 변혁의 세력을 새롭게 주체를 변화시키자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투쟁을 더 강력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둘의 단결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고용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서는 근로 계약 관계를 맺는데 이제는 사업 계약 관계를 맺어가지고 노동자들은 다 개인 사업자가 될 거다. 자영업자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죠.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우버가 웹사이트에서 광고하는 거거든요. 원하는 시간에 운행하고 필요한 수입을 올리세요. 그리고 쿠팡도 똑같은 구절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자신들은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그냥 노무 제공자랑 그 고객을 연결해 줄 뿐이고 이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사업을 하는 거지 뭐 노동자들 자신들이 고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런 거는 자본주의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고용관계 자체가 변하는 추세다. 고용의 우버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플랫폼 노동의 증가는 자본주의 변화나 기술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오래 경험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여기서 거의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막 자기 기름값 자기가 다 내야 되고 오토바이 막 관리비 같은 것도 다 자기가 내야 되고요. 그리고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자신 기름값이나 이런 것도 다 내고 막 해야 되니까 더 오랜 시간 일해야 되는데 떠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주 6일 동안 12시간 일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버는 것으로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노동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싸울 수 없다. 고용관계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찌 뭐 파업을 하고 그런 투쟁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은 사회적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집단 행동 같은 걸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경험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의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몇 년 전에 그 수백 명이 그 임금 저하에 맞서서 파업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그런 사진이고요. 이거는 대리기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투쟁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쿠팡 노조가 만들어진 장면이고요.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이라고 이 배달하는 그런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소식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전통적인 노동자하고 달라서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1997년 이후에 한국 노동계급이 축소와 약화를 겪었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쟁점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노동계급 내부의 구조 변화를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조업 노동자의 비중은 조금 줄어든 대신에 서비스업이나 사무 전문직이 늘어났어요. 특히 1990년 이후에 그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제조업이 비중이 약간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이 늘어났고, 뭐 그런 것처럼 고용도 여기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흔히 딱 사람들이 서비스업 그러면 맥잡 이런 거를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다들 약간 좀 불안정한 일자리를 떠올리거나 생산직,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보다는 조금 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서비스업에 대한 아주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일단 그 표를 보시면 그런 종류의 그 개인 서비스,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는 그 비중은 20%보다 조금 못 됩니다. 오히려 유통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많은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서비스 노동자에 속해요. 여기 뭐 철도라든지 화물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많은 서비스 노동자들은 제조업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일합니다. 운송, 영업, 수리 같은 그런 노동자들이요. 그리고 교육과 의료도 생산 과정에서 점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어서 이런 데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난 얼마 동안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의 투쟁이 점점 확대되고 중요해졌다. 1987년도에 제조업 노동자들이 투쟁에 진출한 이래로 보건의료나 뭐 교육이나 통신, 금융,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철도나 화물 노동자들이 막 투쟁에 나서고요. 또 2000년대 중반에 되면 마트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또 2010년에는 뭐 수리 노동자들이라든지 청소 노동자들 등등이 투쟁에 나선 거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97년 이후에 한국 노동계급의 구성의 변화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성 노동자들의 증가입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그 경제 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고용률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고용률은 50%가 넘어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 취업자 중에서 피고용자가 77%나 되거든요. 80% 가까이가
다 그 임금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가정 밖에서 고용돼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국가별로 남녀 임금 격차를 따져봤을 때 한국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게 36.7%, 거꾸로 말하면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의 한 64% 미만의 임금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자체로 봐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이 피해자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투쟁을 생각해 보면은 여성 노동자들의 진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조합원의 증가율을 봤을 때 남성들은 13% 정도가 증가했는데 여성은 33.5%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합원 증가해서 여성들이 두드러진 것인데 그중에서 어떤 요인이 큰가 찾아봤더니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거기서 큰 공헌을 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청소 노동자들도 못지않은 그런 그 공헌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대 이후에 노동자 투쟁이 다소 잘 풀리지 않고 좀 공전을 하고 이런 이유에 대해서 노동계급의 객관적인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제조업 노동자들이 줄어든다거나 그들이 임금이 늘어나가지고 약간 특권층화 됐다거나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불안정 노동자들이 늘어나니까 싸우기가 더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 그들 사이에서 이질화가 심해가지고 단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그 객관적인 원인에서 만약에 그거가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2년 동안 이런 회복의 탄력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노동자 투쟁은 조금씩 회복하면서 그 잠재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스스로 조직화를 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공장이나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이전의 조건이 공격받으면서 스스로 다시금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떠밀리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 노동자들은 조직 노동자들은 저 사람들은 특권층이야 라고 어떤 소원감 같은 것을 느끼기보다는 우리도 저들처럼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지난 2년 동안에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85%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을 생각해보자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60%에 이르렀고 노동조합이 정치 민주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사람이 57.9%였고 노동조합이 불평등 완화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사람이 67.3%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증가세를 이루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아주 오랜만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반전되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합치면 지금 200만이 넘고요. 이거는 근데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한 거여가지고 노동조합을 공식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본인들 자신의 통계를 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민주노총은 100만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노동자 투쟁이 회복하면서 확인된 사실들은 노동자 연대가 그동안 해왔던 주장, 그러니까 한국 노동계급이 약화되거나 해체된 게 아니라 구성이 변화된 것뿐이고 그 구성이 변화된 상황에서도 잠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주장해 온 것이 사실임을 그렇게 확인시켜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급이 약화됐고 더는 사회변혁의 세력이 되지 못한다면서 노동계급에게 안녕을 고하는
이런 입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정규직 노동자는 규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정규직 투쟁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고요.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 차별에서 이익을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둘의 단결이 어렵다, 따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목을 조장하는 것도 아주 중대한 오류일 것입니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제가 쭉 객관적인 조건을 살펴본 것처럼 그 객관적인 잠재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그 잠재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진정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노동계급의 이 객관적인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단결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만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 노동자의 단결도 이런 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은 난민 문제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인종의 분리를 넘어서는 단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한일 갈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위기의 대가를 이웃 나라에 떠넘기려는 지배계급의 그런 시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 간 다른 나라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의 연대 같은 것도 단결도 점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실을 하려면 그 사회의 진정한 근본적인 변혁을 염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그 사람들이 미리 단단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야만 이런 구실을 할 수 있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데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